김포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 원탁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부평의 아픔을 담은 창작극 새남매의 봄. 새남매의 봄이 부평을 넘어 미추홀구와 서울 무대에 오릅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운영을 둘러싼 위법한 수의계약을 두고 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평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주용 차기 한국방송학회장을 만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방송의 갈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월 김포에서 처음으로 열린 500인 원탁회의 기억하시죠? 민선 7기 김포시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시민 500명을 모아 풀리지 않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시는 올해 환경을 주제로 첫 500인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지역 갈등이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게 시민 원탁회의의 당초 취지. 하지만 들어간 예산과 인력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1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이번 원탁회의가 기획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과 오프라인에 대한 함께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의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시기적으로는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준비 기간이 짧아 의제를 선택하거나 시민 참여 방법을 확대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4월부터 준비해서 이제 8월에 4개월 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온오프를 통한 이런 그 방식의 어떤 접목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첫 시민 원탁회의에 들어간 예산은 8천만 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이어졌지만 추진위원회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의 예산을 펑펑 쓴 건 아닌가.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저희가 이제 예산은 이제 7천으로 돼 있는데 거기 8,100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원탁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의원들 수당도 같이 이렇게 포함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이런 설명에도 시민 원탁회의는 없어져야 할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무모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말했던 걸 가지고 여기서 말을 하니까 이거는 토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주민여시 담당관이 잘못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선출직 공약의 폐단이에요. 민선 7기 김포시의 핵심 공약이었던 500인 시민 원탁회의. 김포시는 두 번째 시민 원탁회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상처, 씻을 수 없는 아픔인데요. 특히 부평구에는 미쓰비시 줄사택과 부평 지하호 등 강제징용의 아픈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평 구민들도 지역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연극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단원들이 부평을 넘어 미추홀구와 서울 무대에도 오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 새남매의 봄. 부평 실버연극단 은빛 여울의 창작극입니다. 부평을 배로 침략 전초기지로 삼은 것 같아요. 잠수함도 대동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무기 생산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대동아 전쟁에서 이기려고 우리 민족을 희생양으로 삼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새남매의 봄이 올해는 부평을 넘어 미추홀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부평이 아닌 타 지역에서 열린 첫 공연. 객석은 만석입니다. 이거 안 보면은 후회할 거라고 꼭 보라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좀 일제강점기라니까는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조병창과 미쓰비시 줄사택, 그리고 부평 지하호까지 강제징용의 아픔을 안고 있는 부평구. 은빛 여울은 지역의 이런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창작극을 준비했습니다. 미추홀구 공연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서울 대학로 무대에도 오릅니다.
은빛여울 단원들은 우리 지역의 아픔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부평 지역을 넘어서 다른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많이 보시고 또 학생들이나 주민들께서 필드워크로 많이 관람하셔서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평 지역 강제징용의 아픔을 담은 새남매의 봄. 부평을 넘어 보다 넓은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수의 계약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부평구 감사관실이 지난 2016년 수의 계약이 위법하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수의 계약을 이어왔기 때문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행감에서 공방이 오고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1일 열렸습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수의계약 문제도 당연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특히 구 감사관의 위법 지적에도 왜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이어갔는가가 질의의 그 중심, 핵심이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4월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문을 열었고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부평구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 이제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부평구의 요청으로 체육관의 프로그램 등 운영을 이제 부평구 생활체육회에게 맡겼죠. 이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 생활체육회가 이제 수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있었던 구 감사관실의 정기감사에서 수의 계약은 위법하다,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체육회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이 감사관실의 지적이 있기 전에도 이미 이 사실을 부평구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능하다는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검토 의견을 받아서 이제 수의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결국 구 감사관실에 이제 지적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의 계약을 기한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징계를 줄 것을 이제 구 감사관실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요. 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도 이를 인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직원 2명에게 이제 그 주의 통보, 그러니까 통보 받은 대로 이제 주의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예.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제 주의를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건데, 근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주의를 주면서 잘못을 인정해 놓고 또 위법한 문제의 수의 계약을 또 이어간 상황이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시설공단이 문제를 인정하고 또 문제의 수의 계약을 사인을 하는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이 때문에 행감에서는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네. 현장 상황을 직접 한번 보시죠. 2016년도에 이렇게 주의를 주고 직원한테 불이익이 가는 주의 감사에 감사 결과 보고서에 결재까지 하신 분이 이사장님이 되셔가지고 다시 이걸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합니다. 네. 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나라장터에다 올려가지고서 공개징계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비영리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공단이 생긴 지가 제법 됐지만 어떤 체육시설, 특히 이 문화 관련된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공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목적 체육관을 공단이 운영을 하면은 그런 그 운영 경험이 없다 보니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는 데다 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익성 부평구 의원과 이 박한섭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 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해명을 했잖아요. 이 공단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행감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먼저 이제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만큼 경쟁력을 갖춘 단체는 이제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이제 박한섭 공단 이사장이 지금 밝혔죠. 예. 그리고 이를 위해 법률 검토를 이제 했는데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을 당시에 내렸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런데 이는 이미 지난 18일 감사관실의 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당시 받았던 이제 징계가 이제 관련 직원들이 이제 주의로 받았잖아요. 주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는 가장 작은 수준의 징계였어요. 때문에 수의 계약이 이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라는 네. 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측의 입장입니다. 네.
같은 결과이긴 하지만 구감사관실이 지난 18일 조사 보고에서도 수의계약은 위법하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 수위도 또 경징계지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구감사관실이 이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게는 이제 기간 경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기한한 직원 2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는데요. 네. 구감사관실의 이제 통보를 받으면 해당 징계에 대해 이제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오늘 이번 입장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수의 계약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해서 대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측의 입장이에요, 주장인데, 때문에 징계를 받아들일지를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감 현장에서도 제의 여부를 심사숙고에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죠.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 55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반 행위를 한 158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60곳으로 가장 많고 유통기한 경과와 식당 면적 무단 확장, 규격 위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 등에 담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원산지를 속일 경우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실 배달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이 없는, 주방이 가려진 이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해서는 특사경에서 예의주시하고 향후에 이런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면세점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3살 A씨를 성폭력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일 오후 8시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면세점 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들어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주용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차기 한국방송학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방송학회는 방송학 연구단체로 국내 방송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송시장은 유튜브 등 플랫폼의 확대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사들이 변화를 시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방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연 지역방송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주용 차기 한국방송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방송학 연구자들이 1,3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회원을 가진, 사실 그 방송업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학술 단체인데, 그런 학술 단체 회장이 됐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앞으로 그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전통 방송 시장은 굉장히 이제 지역 기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방송,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이 어려웠는데, 그 인터넷이 방송 수단이 되면서 굉장히 글로벌한 방송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방송 그 기존의 사업자들이 굉장히 규모도 작고 뭐 이런 시장도 작은 시장에서 그 사업을 영위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사업자들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방송 사업자들도 어렵고, 물론 이 와중에 시청자들은 더 많은 볼거리가 생기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방송 사업자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 방송을 계속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져서 아마 방송의 다양성도 이 상태로 가면 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상파는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 컨텐츠들을 다양한 유통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수익을 얻고 또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케이블 방송사나 IPTV 방송사는 원래부터 컨텐츠 제작이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지만 사실 유료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들을 직접 가지고 있고 또 가입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를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방송 시청자들을 좀 확보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젊은 세대라든지 뭐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 좀 다른 전송 수단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유튜브를 활용하자고 하면 유튜브 수준에 맞는 뭐 이런 이제 컨텐츠도 많이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들어와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기획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지역성이라는 게 이제 방송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나라가 크니까 지역성이라는 게 미국 방송 정책의 뭐 3대 지표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미국처럼 넓진 않아서 지역성이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각 지역민들에게 지역성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뭐 인천 시민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그 뉴스들을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각자 나름대로의 시각과 관점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들을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게 사실 지역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단순한 중개 수단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관점은 지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얘기가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송학회장이 되면 두 가지 큰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에 방송 전문가로서 어떤 방송 산업 구조 또는 방송이 해야 되는 어떤 공적인 역할 이런 게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사회에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방송학자들 또 방송학의 후속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젊은 방송학자들 또는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가기도 어렵고 또 국가 R&D 기반이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방송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때 주어진 이슈에 따라서 막 이제 변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방송학 연구에 대한 투자가 좀 안 이루어진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송학회장이 되면 중요한 그러니까 국가의 어젠다로서 방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방송학 연구의 저변을 어떻게 잘 확보할까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연구자 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라 시티타워 기공식이 21일 청라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청라 시티타워는 높이 448m의 초고층 복합시설인데요. 완공되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타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앞으로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김포시 전체 산림 규모가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예산 규모보다 23.78% 늘어난 1조 4,721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김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일반 회계는 1조 617억 원, 특별회계는 4,104억 원입니다. 김포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13일 제1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목요일 낮부터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6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